파도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은 비린 바람이었지요. 군산의 작은 항구 마을, 낡은 목조 가옥들이 좁은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붙어 있던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타셨고 어머니는 생선 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항구로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잠에서 깨곤 했지요. 고무 장화를 신은 발소리, 나무 대문이 덜컹거리며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혜순아, 일어났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나는 낮은 밥상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릇을 바라보았지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하나라도 더 내 앞에 놓으려 하셨고 당신은 늘 국물만 드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나는 마을에서 손재주 좋은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치마단이 풀어진 것을 보고 바늘과 실을 꺼내 꿰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셨지요. 아이고, 이걸 언제 배웠니? 그냥요.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찢어진 옷을 들고 우리 집 마당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요. 겨울이 오면 털실로 장갑을 짜드렸고 여름이면 옷에 단추를 달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멸치 한 줌, 미역 한 묶음을 두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요. 중학교를 졸업한 봄이었습니다. 교복을 벗고 교문을 나서던 그날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 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넌 여기 있기엔 아까운 아이야. 가거라. 대신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내 평생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메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항구가 보였습니다. 어선들이 점점 작아졌고 어머니의 손 흔드는 모습도 흐릿해졌지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자 바다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숨이 가팠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건물은 하늘까지 닿을 듯 높았습니다. 친척 언니의 소개로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 취직했지요. 15명의 재봉사가 한 줄로 앉아 미싱을 돌리는 곳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공기는 먼지와 실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첫날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너 손 빠르네. 군산에서 왔다며? 바닷가 애들 손재주 좋다더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칭찬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지요. 하루 12시간씩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봉투를 열어 돈을 세고 그중 절반을 군산으로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로 답하셨지요. 혜순아, 내가 자랑스럽다. 몸 조심해라. 그 짧은 문장이 내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공장 앞 작은 분식집에서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말투는 신중했습니다. 혜순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비슷했습니다. 가난했고 성실했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오셨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혼집은 영등포의 단칸방이었지요. 창문 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렸고 벽은 얇아서 옆집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태어난 날은 여름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건강합니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큰가요? 네, 아주 씩씩하게 울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2년 뒤에는 딸 수진이가 태어났지요. 수진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손만 잡으면 금세 잠들었고 칭얼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와는 정반대였지요. 우리는 부천으로 이사했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꾸렸고 나는 재봉 부업을 계속했습니다. 바다 냄새는 더 이상 맡을 수 없었지만 떡볶이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했고 남편은 성실했고 가게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다만 한 가지, 아들 도윤이의 눈빛만이 가끔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몰랐지요. 그 갈망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삼킬 것이라는 사실을요. 분식집을 연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님은 주로 학생들이었지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웃었고 우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냄비에서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튀김기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 그 소리들이 우리 가족의 배경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국물을 끓였고 나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방과 후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고 도윤이는 어디론가 나가 늦게 돌아오곤 했지요. 도윤아, 어디 갔다 오니?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지요. 나는 그저 아들이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윤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왜? 공부가 힘드니? 공부보다 돈 버는 게 낫잖아. 나 사업할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PC방이요. 요즘 PC방 대박이래요. 친구 형이 하는데 떼돈 번대요. 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지요. 시작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면 돼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가 분식집으로 3년간 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 씨, 한 번만 믿어봅시다. 우리 아들인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뒤 도윤이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PC방은 문을 닫았고 돈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들은 설명하지 못했지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동업자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지요.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 다시 시작하면 돼.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도윤이가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카페예요. 요즘 카페 창업 붐이래요. 제대로 공부했어요. 도윤아, 돈이 어디 있니? 1,500이면 돼요. 작게 시작할게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야, 도윤아. 네, 알아요.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그러나 카페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재고는 처분가로 팔렸습니다. 도윤이는 이번에도 남 탓을 했지요. 위치가 나빴어요. 임대인이 거짓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직 첫날 수진이가 병원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지요.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자를 보며 나는 울었습니다. 적어도 한 아이는 제대로 컸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달 대행업, 인터넷 쇼핑몰, 주식 투자. 시도는 계속되었고 실패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진 돈을 긁어 모아 보탰습니다. 분식집 매출은 줄어들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순 씨, 미안해요. 뭐가요? 도윤이 일요. 제가 너무 믿었나 봐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인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가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지요. 여보, 괜찮아요? 어지러워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였고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나는 진료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수진이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도윤이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순 씨, 고생 많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수진이 잘 부탁해요. 도윤이도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단골 몇 명과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 나오죠?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니? 중요하죠. 저도 빚이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분식집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는 고추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서 있던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요. 한 달 뒤 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급정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쏠렸습니다. 등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사고, 버스, 급정거,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재활의학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척추 3번과 4번 사이가 손상되었습니다. 하반신 감각이 거의 없으시죠? 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매일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수진아, 넌 이래야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어떻게 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삶을 묶어둘 수는 없었지요. 그때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휠체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응, 힘들구나. 제가 모실게요. 누나는 일 바쁘잖아요. 도윤아, 넌 일은 어떻게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나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 그런데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연금 통장 좀 맡아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라. 위임장에 서명만 해주세요. 제가 대신 관리할게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잠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휠체어를 밀어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 방 바로 옆이에요. 고맙다. 간병인은 나중에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돌볼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죽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아침 드세요. 고맙구나. 죽은 미지근했고 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해준 것이니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인 고용하려고 알아봤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대요. 그렇게 비싸니?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 식은 국, 딱딱한 밥. 투약 시간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도윤아, 약 먹을 시간이야. 아, 깜빡했네요. 잠깐만요. 1시간이 지나도 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휠체어가 내 방 밖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휠체어 좀 가져다 줄래? 엄마, 거실이 좁아서요. 그냥 방에 계세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니? 제가 있을 때 불러요. 하지만 도윤이는 자주 외출했고 집에 있어도 방문을 두드려야 들어왔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요강을 사용했지요. 그것마저 비우는 건 하루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 미정이에요. 도윤 씨 여자친구요. 짧은 치마에 화장이 진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도윤 씨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TV 소리가 컸습니다. 내가 방문을 두드려도 잘 들리지 않았지요. 도윤아, 왜요? 엄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물 좀 갖다 줄래? 알았어요. 잠깐만요. 물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전화기도 사라졌습니다. 도윤아, 전화기 어디 갔니?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요. 그럼 내 핸드폰은? 배터리 다 됐어요. 충전해 놓을게요. 핸드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시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안 돼?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요. 연금 관리하려면 집에 계셔야 해요. 그래도 너무 불편하잖아. 냄새도 나고. 조금만 참아요. 곧 정리될 거예요.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지요. 욕창이 생겼습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쓰라렸고 고름이 났습니다. 도윤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와요. 약 사다 드릴게요. 약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눈가는 움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달력이 없었으니까요. 계절이 3번 바뀌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잊어버렸지요. 아니, 전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하지만 울음이 끝나고 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알려야 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핸드폰도 사람도 없었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고 믿으며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다가왔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지방에 서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지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지요. 수진이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쌓인 먼지, 악취나는 요강, 더러운 침대 시트.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어요? 오래됐어.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전화가 없어.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수진아, 오빠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예요. 노인학대 신고합니다.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나! 갑자기 왜 와? 오빠, 이게 뭐예요? 뭐가? 엄마, 좀 봐요.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누나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이렇게 방치해놓고. 방치는 무슨? 나도 내 사정이 있다고. 사정. 오빠 사정보다 엄마 생명이 더 중요해요. 경찰이 도착한 건 20분 뒤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를 살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어르신을 돌봐드렸습니까? 네. 치사는 제때 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못 갔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 요양시설이나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돈이 없었어요. 어르신 연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생활비요. 통장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이었지요. 어르신,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어요. 네. 많이 힘드셨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도와드릴게요. 민지 씨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 가실 거예요. 치료받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모실 거예요. 내 짐이 짐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방 밖으로 나갔지요.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도윤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내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셨네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얼마나 빠졌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상 체중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리와 엉덩이의 욕창도 심하고요.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병실은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지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위임장 검토했는데요. 네. 강압에 의한 서명으로 보입니다. 무효화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제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오빠, 말만 믿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엄마 전화 안 받게 했대요. 제가 전화하면 엄마 주무신다고 했대요. 그랬구나. 제가 멍청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고 욕창도 나아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 상담원이 왔습니다. 어르신, 퇴원 준비하셔야 해요. 집으로 가나요? 아니요, 새보금자리로 모실 거예요. 새 보금자리. 저소득층 맞춤형 임대주택이에요. 복지관이 가까이 있고 관리가 잘 돼요.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복지사가 주 3회 방문할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한테 지면 안 될까요? 딸분은 자주 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도 독립적인 삶을 사실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 단어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요? 괜찮아. 기분이 좋구나. 새 집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응. 있는다. 차에 올라타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안에 내 3년의 어둠이 묻혀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어둠은 끝났고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새집 열쇠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문턱이 낮아 휠체어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마음에 드세요? 응. 좋구나. 수진이가 짐을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복지사님이 주 3회 오신대요. 청소도 도와주시고요. 그래. 고맙다.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넌 일 바쁜데. 괜찮겠니?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모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요. 수진이가 채워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을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요. 손이 어설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하는 거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사 이경미 씨가 처음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 복지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요. 다 좋아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미 씨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명함에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 바느질 도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챙겨온 것이었지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바늘, 실, 단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실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오래전 분식집에서 재봉이를 하던 때가 떠올랐지요. 그때는 이 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할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털실을 샀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만드실 건데요? 장갑이요. 아, 그거 요즘 안 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옛날에 자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떨렸지만 곧 익숙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실이 바늘을 타고 넘어갔고 무늬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갑 한 짝을 완성했습니다. 작고 투박했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경미 복지사가 복지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많아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셔틀버스 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복지관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건물이었지요. 로비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여기 등록하시고 프로그램 둘러보세요. 뜨개질 모임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요. 나는 뜨개질 모임에 등록했습니다. 첫 모임 날이었습니다. 5명의 할머니가 둥그렇게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뜨개질 할 줄 아세요? 네. 옛날에 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해요. 요즘 목도리 뜨고 있어요. 실을 나눠주었습니다. 나는 바늘을 들고 따라 시작했지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사고로 다리를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몇 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요. 그러시구나. 외로울 땐 여기 와요. 사람들 만나면 좀 나아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누군가는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들한테 맞았어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들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요?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도 저를 방치했어요. 3년 동안요. 어머, 다른 할머니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딸이 구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용기 내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주 나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노인학대 예방 모임 만들면 어때요? 그게 뭔데요? 서로 안부 확인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찬성이에요. 5명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 이야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복지관에 붙였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단지를 보며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우리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응.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 친구들이요? 다들 나처럼 힘들었던 분들이야. 그런데 이제 다시 살고 있어. 엄마도 그렇고요? 응. 나도 그래. 수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고맙다. 뭐가요? 포기하지 않아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실이 한 올 한 올 엮였고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장갑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지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실 한 올 한 올에 새겼습니다. 다시 삶을 꿰매는 일은 느려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바다 냄새는 이제 맡을 수 없지만 그 시절의 따뜻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식집 불빛은 꺼졌지만 새로운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지만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또 한 올의 실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